자, 또 이제 새로운 챕터를 시작을 해서, 음, 에, 학생들 중에 다음 수업이 3시에 있는데 강의실을 옮겨가야 되면 시간이 촉박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전해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세션은 이제부터는 언제나 되도록이면 45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혹시 까먹고 하면 누가 좀 말려줘요. 그래서 45분 되면 짐을 챙기기 시작을 하고 해서 그러면 이제 저기 그래요. 저 미국에선 강의실에서 그렇게 해. 애들 자기 시간 늦었을 때 교수가 계속 지 혼자 자뻑해가지고 막 나가고 있으면 짐 챙겨서 막 부산 거리면 이제 알아서 끝내라는 얘기 되지. 자, 사정은 이제 세포 자체 내에서 특히 진핵세포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진핵세포를 중심으로 그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의 구조, 기능 같은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들러리로 그럼 진핵세포와 조금 비교가 되는 원핵세포도 들러리로 이렇게 해서 비교해가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 좋은데 그러려면 일단 이거 없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 이거 없이 될 줄 알았니? 현미경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뭐 하는. 그러니까 현미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세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세포 안에 그냥 둥그런 원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많네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이제 많은 발전 연구 후에 오늘날의 이러한 우리의 지식이 축적이 된 것이겠죠. 누가 최초로 현미경을 만들었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뭐 얀센이 만들었건 또는 로버트 후크가 현미경의 아버지로서 모든 소위 말하는 이 크레딧이라고 하는 그것은 다 가져가고 있는 형국인데 과연 뭘 어쨌길래? 다만 한 가지 뭐 인정을 해주려면 이 로버트 후크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 세포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포, 셀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체 현미경을 제작을 해가지고서 관찰을 하다가 이제 이 식물 코르크 세포를 이게 사실은 아이러니컬한 게 식물 코르크는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라 세포 벽의 껍질일 뿐이지. 근데 그걸 보고 살아있는 세포인 줄 알고 이게 우리의 무언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구나 하면서 이걸 처음으로 셀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이후로 전부 우리가 세포, 셀 이렇게 하게 된 것인데 셀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냐면 그 당시에 그 영국의 그 좀 많았겠어요. 수도원에서 수도승들 좀 아주 빡시게 살았겠어. 아주 좁은 방에서 처박혀가지고서 그 수도원에 있는 그 좁은 방들 하나의 구역으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나눠진 그 구역들 그걸 셀이라고 하는데 마치 감옥소에 감방도 셀이라고 해. 그래서 비슷한 그것을 마치 연상시킨다라고 해서 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나름 이런 꽤 멋있어 보이는 현미경을 제작을 해서 관찰을 했는데 심지어 이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레베누크가 만든 현미경은 이게 내가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현미경이야. 이건 문에 있는 문고리지. 문 열쇠고리 같이 생긴 이런 현미경을 만들었는데 이 성능은 아주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기가 막힌 성능으로 직접 관찰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생생물, 그러니까 단세포로 주로 움직이면서 진핵세포잖아요. 여러 가지. 심지어 적혈구, 정자세포 같은 것들을 실제 관찰해서 이렇게 마구 이렇게 지가 실제적으로 그려서 이렇게 이런 책에다가 하는 꽤 세포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큰 공헌을 하긴 했는데 반면에 이러한 큰 또 민폐를 끼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한때 유명했던 호문큘러스라고 하는 발음이 이제 이미 정자세포 안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완전체로 아주 미니어처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수정을 통해 가지고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태아가 만들어지는 건 그냥 크기만 커질 뿐이지 뭐 그렇게 이게 일종의 모든 것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전성설, 프리폼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래서 이 정자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호문큘러스라는 형태로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그런 건데, 그런 설에 쥐가 현미경을 보고 쥐가 직접 봤다는 거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봤어. 이제 맞아. 호문큘러스 봤어. 하니까 사람들이 레벤후크가 봤어. 막 하면서 그래서 한때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닭질을 지구가 평평하다는 둥, 무슨 뭐 이제 호문클러스가 있다는 둥, 뭐 하는 그런 참 닭질들을 하다가 오늘날 이렇게 아주 이 모든 세상을 지가 다 만난 듯이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데 인류가 지금도 얼마나 엄청난 닭질들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실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될지 나중에 참. 그런데 자 그래서 결국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해프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전수해서 발전시키다 보면 이런 데까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버트 후크가 현미경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세포를 관찰한 지 한 100년 정도 되는 세월에 걸쳐서 이제 현미경 자체의 성능이 이제 좀 좋아지니까 제대로 이제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드디어는 이제 이 두 독일의 과학자들이 동물세포, 식물세포를 각각 이렇게 관찰한 후에 매우 유명하긴 하나, 저번에 세포설이라고 해서 셀 티어리라고 아주 유명하긴 하나 딱 보면 너무 허접한 세포설 딱 보면 이렇게 이것이 세포설의 근거 3가지 포인트인데 한숨만 나오지. 딱 보면 요즘 세상에 보면 모든 생명체는 하나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 참 잘났다. 그거 알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참. 그 다음에 세포는 생명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이다. 그래, 어디서 들어는 봤다. 그래, 알았다. 뭐 그 정도. 그나마 조금 이제 인정을 해주려면 마지막, 모든 세포는 기존의 세포로부터만 유래한다. 그거 역시 사실 너 그거 몰랐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고 또 주장하는 또 꼴통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뭐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이게 일종의 생명의 기원하고 이게 사실 또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세포는 원래 기존에 있는 세포가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게 진화라는 것과, 그럼 태초에 조상격인 세포가 있어가지고서 그 세포의 세포 분열에 의해서만 세포가 생겨났다라는 얘기는 결국 현재 존재하는 모든 세포는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냥 어디서 갑자기 새롭게 뜬금없이 세포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종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세포를, 관심 있는 세포를 관찰하고자 할 때 그 세포가 내가 직접 구하기가 힘든 세포라면, 뭐 심해 해저 무슨 300m에 있는 어떤 특별한 세포 관심 있는데 그거 어디 가서 구해올 거야. 만약 최소한 궁여지책으로 네 세포 떼어내가지고 살세포 떼어내서 관찰을 해도 기본적으로 대충 네가 알고자 하는 기본 어떤 지식은 거기서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범용적인 그런 개념 역시 이 세포설에서부터 기인을 해서 확대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현미경 자체만 해도,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 생물학 실험에서 다루는 현미경은 내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지만 아직도 허접한 기술적으로 그런 현미경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긴 하지만 광학 현미경이라고 해도 사실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정도쯤 되면 이거 꽤 감나가고 꽤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현미경입니다. 이쯤 되면. 그래서 값도 꽤, 뭐 이거 먼저 디지털 카메라가 옆에 달려가지고서 옆에서 모든 걸 찍어주고 이러면 뭐 그래서 일단 광학 현미경의 기본적인 구조는 눈으로 보는 이 저반 렌즈하고 물질을 직접 대면하는
대물 렌즈가 각각이 지금 렌즈라는 건 그 뭐예요? 빛을 굴절을 시켜서 확대를 시키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현미경 아래에서 물질을 보면 그게 훨씬 크게 보이니까 그 안에서 뭐가 있는지를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인데, 기본 명칭 이렇게 딱 보면 이거 자 일단 이거 하나하나 좀 외워야 되겠다? 쓸데없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명칭이 있어. 각각 태어나면 각자 이름을 가지듯이 어떤 기계가 있으면 그 부품에 명칭이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런데 그게 사실 명칭을 알아서 뭐 하겠냐고. 그래서 명칭이 있어요. 각각 부르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부분들마다 그 이유가 있겠지. 여기에 이 부품이 달려있는 이유가.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되고, 그거는 당장 현미경 쓸 줄만 아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 것이고, 그래서 렌즈가 딱 있으면서 렌즈가 특히 두 개가 있게 되는 경우는 이미지가 상이 이렇게 뒤바뀌어진다라는 그런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렌즈를 빌어 가지고서 물질을 이렇게 훨씬 상을 확대시키는 것이 기본인 현미경에서, 그러니까 배율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게 확대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위 광학 현미경에서 최대로 배율은 1000배까지도 이제 늘릴 수가 있다는. 1000배면 이건 사실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늘릴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해상도라는 것이, 해상도가 이제 거기서 이제 견제를 받아가지고서 더 이상 배율을 늘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해상도가 무엇이냐? 보통 어렴풋이 우리는 컴퓨터 스크린, 모니터나 TV에서 해상도라는 개념을 대충, 그러니까 해상도, 이런 스크린 모니터에서는 이 점이 작으면 작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비슷하게 이 해상도를 설명하려면 이 그림, 요 옆에 이 그림으로 해상도를 설명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미경에다가 우리가 어떤 이런 눈금 자를 밑에다 대고 현미경에서 관찰을 한다고 칩시다. 할 때 배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현미경의 배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 지금 현재 있는 두 선,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두 선이 말이에요. 두 선이 지금 이 정도 굵기로 보이는데, 이것이 점점 더 확대되면 이 두 선이 붙어서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점점 더 굵어지니까. 이 두 선이 구분이 안 되고 두 선이 붙어서 보이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그 소위 말하는 해상도의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더 이상 확대해봤자 이 두 사이에 원래 틈이 있는 이것을 구분을 못할 정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나저나 특히 지난 강의에도 그렇고, 지난 강의 슬라이드도 그렇고, 이번 강의도 아마 이제 전 강의에서 느낀 건데, 막 받아 적더라고 학생들이. 그래서 뭐야, 왜 받아 적지 생각해보니까 강의 자료에 없는 내용들이 막 있으면 막 정신없이 받아 적, 시간 없이.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강의 자료에 전부 다 옮겼다가는 강의 자료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빼먹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강의 자료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에 바탕으로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내가 갑자기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첨가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인데, 정신없이 받아 적느라고 하지 마시고, 내 슬라이드 버전에 관한 요 PPT를 PDF로 바꿔놓은 요것도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 대신 이거는 절대 프린트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말아요, 이거. 종이 아깝게, 이걸 이 페이지가 무슨 100페이지가 넘고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걸 전부 프린트해서 어쩌려고. 그러니까 그냥 화면으로 띄워보시고 하니까, 혹시 이렇게 말을 놓쳤더라도 여기 다 있으니까, 안심하고 올릴 테니까 너무 전부 적는 거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해상도가 그런 개념인데, 이 수리적으로 해상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공식으로, 여기서 D가 바로 해상도를 나타내는 건데, D는 해상도로서 이 D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상도를 표현하는 D 값은 결국 이 둘 간의 사이, 이 간격, 최소값을 얘기하니까 이것이 작으면 적을수록 훨씬 해상도가 좋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현미경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D 값을
적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D값은 이 공식에 따라서 보면은 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 분자의 값을 줄이든가 아니면 분모의 값을 크게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분자의 값은 누가 결정하냐? 분자 람다 뭘까? 빛의 파장이에요. 파장. 이거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쓴다고 했지. 가시광선이라면 결국 뭐야? 한 350 나노미터에서부터 한 800 정도까지가 가시광선의 파장이잖아. 그 값이 결국 그거야. 그러니까 결국 람다 값을 내가 아무리 줄이고 싶어도 결국 청색광 쓰는 수밖에 없네. 청색광. 파장이 가장 적은 청색광을 써야 그나마 요 D 값을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한계지 뭐 거기까지가.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요 밑에 가서 어떻게 이걸 갖고 장난질을 쳐볼까? 얘가 뭐야? NA가 뭐야? Numerical Aperture라는 것을 줄임말이라네? 그게 도대체 뭔데? 상수네.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Numerical Aperture라는 것은 이 빛이 통과하는 요 매질의 그 성질에 따라서 빛이 얼마나 불절되지 않고 잘 통과를 하느냐, 뭐 그런 일종의 어렴풋한 개념인데, 공기 중에서는 이 Numerical Aperture 이 값이 결국 공기 중에서는 약 1에 수렴하고 0.95 정도. 이 값이 좀 크면 클수록 좋다면서. 분자 값이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공기 중에서 하는 거는 진공도 아닌 공기인데도 불구하고 0.95. 이거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5일. 기름을 통과하는 순간 이게 값이 조금 약 1.5배 정도 늘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볼 때 배율을 100배로 올리면 조교님들이 아마 100배로 올릴 거면 5일 쳐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마? 5일. 그런 적 없었어요? 없어? 100배로 올려본 적 없어? 그냥 40배로만 봤어? 언제나? 보다가 더 확대를 시키고 싶어서 100배로 한번 올려봤을 분들이라면 경험을 올려봤자 별거 없네. 왜 안 보여? 왜 안 보일까? 100배로 올리면 이제 확대됐지. 그럼 바로 이 레졸루션에 걸리는 거야. 희미하게 아무것도 제대로 안 보여. 그러니까 100배로 올려서 보고 싶으면 요 샘플에다가 요 슬라이드에다가 기름을 한 방울 쳐야 돼. 그 왜 기름을 쳤을까? 바로 이 5일에서 1.5로 그나마 이렇게 되면은 레졸루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레졸루션을 그러니까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광학현미경에서 배율을 한 100배 정도로 할 때는 반드시 이 샘플에다가 오일을 딱 치고 렌즈와 이 샘플, 시료 사이에 오일이 중간에 있어야 그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문제가 된다. 광학현미경의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염색될 줄 안 하고 봤죠. 이미 아니면은 슬라이드에 이미 염색이 돼 있는 세포를 봤든가. 그러니까 염색 안 하고 세포를 딱 보면 이게 뭐가 뭔지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전체적인 이 대조 컨트라스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보통의 시료를 현미경에서 볼 때 그 시료 자체를 염색을 하는데 그 하는 순간에 염색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그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지. 죽어있는 거지. 난 살아서 싱싱하게 시퍼렁둥둥 뛰는 세포를 관찰하고 싶은데 이미 죽은 세포 내가 별 관심 없어. 이게 문제가. 왜냐하면 세포가 죽으면서 염색약을 쳐서 이것을 구분을 하는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항상 걱정을 해야 되는 이 아티팩트라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과정에서 인위적인 어떤 공정 과정에 의해서 생겨있는 어떤 다른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그런 아티팩트가 생물학 어떤 이 관찰을 할 때 아티팩트인지 이것이 아니면 실제로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많이 어려울 경우가 많거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위상차 현미경이라고 해서 원래 실제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것을 살짝 뭐 조절을 하면 이 현미경의 조리개 같은 걸 조절하면은 이렇게 훨씬 조금 그나마 이 컨트라스트를 높여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 봤자 뭐 한계가 있는 거지. 크게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가지고서 광학현미경의 세계를 완전히 혁명을 일으켜버린 사건이 이것이 이제 형광현미경이라는 것인데, 물론 형광현미경은 그냥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처럼 모든 디테일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는 적합하지 않지만 최소한 형광현미경은 그 시료를 볼 때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 라이브. 항상 이 라이브가 중요하잖아요. 라이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현장감 있게 무엇을 관찰하는 그것을 할 때 형광현미경이 아주 최적이기 때문에 일단 형광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형광이란 이런 게 형광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물질은 형광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인데, 그런 물질들은, 화학물질들은 빛을 특별한 파장의 형태로 빛을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흡수를 하면 거기서 흥분된 상태라고 해서 엑시테이션이, 빛이라는 건 결국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어떤 특정한 파장의 형태로 흡수를 하면 얘가 에너지가 훨씬 들뜬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엑시테이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 못 가지. 모든 만물은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면 빨리 뱉어내야 돼. 불안해서 못 살아. 뱉어내게 되는 그 빛을 파장을 어떤 특정한 파장, 색깔인 거지. 특정한 파장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형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미션, 방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항상 자연의 법칙대로 얼마를 먹었으면, 100을 먹었으면, 내가 100을 먹었으면 뱉어낼 때는 여기에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100 다 그대로 못 뱉어내지. 100을 먹었으면 한 끼게야 80, 70? 그 정도 뱉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어떤 특별한 파장의 형태로 빛을 흡수를 하면 방출을 할 때는 그것보다 낮은 에너지, 다시 말해서 더 긴 파장의 빛으로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서 청색, 어떤 특정한 파장의 청색광을 흡수를 하면 방출을 할 때는 그린색이 되죠. 그게 훨씬 더 긴 파장의 에너지가 낮은, 이게 물질에 따라서 흡수는 청색으로 해놓고 저기 적색광으로 방출하는 경우도 있겠지. 훨씬 더 에너지가 낮은. 그만큼 많이 띵겨 먹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 많은 식으로 각각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식의 어떤 파장의 빛으로 발산을 하느냐가 다르고 어떤 파장의 형태로 내가 흡수를 하느냐가 다르고, 그래서 어떤 형광 물질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광 물질을 갖다가 놓고 그 형광 물질이 빛을 특정한 파장으로 흡수를 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그러니까 광학현미경인데 옆에다가 레이저광을 달아놓은 거죠. 그 레이저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쫙 쏴주면 그 물질이 딱 받아놓고 나름대로의 그 특성에 따라서 색깔을 딱 발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형광현미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각각의 특정한, 내가 관찰을 하고자 하는 특정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찰하고자 하는 특정 물질에다가 형광 염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형광현미경에서는 그 물질을 형광을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물질이 세포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언제 나타나는지 뭐 그러한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긴 뭐 그냥 형광의 대표적으로 많은 경우에 이런 형광 물질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형광 물질들입니다. 대표적인 형광 물질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분자 구조가 변하면서 형광을 발산을 하고 뭐 하는 식으로 해서 이 파장에서, 전체 가시광선 파장에서 각각의 전부가 서로 다른 형광 물질들의 종류들이, 그러니까 세고 셌다는 얘기죠. 각각의 입맛대로 네가 빨간색의 형광을 좋아하면 이 물질을 사용하면 되고, 사이5라는 무슨 뭐, 네가 파란 색깔의 형광을 좋아하면 뭐 이런 뭐 FTC, FM 뭐 이런 거 쓸 수 있고 하는 물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동물 세포에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이 커넥티브 티슈 세포를 안에 보통 형광 물질 중에 대표적인 어떤 물질 중 하나가 핵을 아주 두드러지게 파란색으로 염색시킬 수가 있어요.
그 하면은 파란색으로 핵은 언제나 잘 보이는 거고, 나머지 초록색, 주황색, 노란색 얘네들은 도대체 뭐야? 각각의 세포 골격 단백질들의 우리 몸 안에 세 가지 종류의 다른 세포 골격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것들 각각을 다른 색깔의 형광 물질로 염색을 하면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아, 이 세포의 핵이 어디에 위치해 있구나. 금방 알 수 있고, 각각의 우리 몸 안에 소위 말하는 그 세포 골격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마치 우리 지금 광랜 네트워크 깔아놓은 거 이상으로 훨씬 복잡하게 거미줄처럼 여기 연결이 돼 있구나, 세포 안에. 그래서 이 세 종류들이 전부 여기저기 다 뻗쳐 있구나 하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다이내믹까지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게 큰 중요성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액틴, 우리 세포 골격 단백질 중에 유명한 단백질 중에 하나, 액틴, 우리 근육 수축하는 데도 이 액틴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액틴만을 내가 액틴에 꽂혀갖고 액틴을 추적하고 싶어. 그러면 액틴을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에다가 족쇄를 달아버리는, 형광을 달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물질은 액틴을 가서 그대로 언제나 딱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액틴이 가는 곳엔 이 형광이 따라간다. 그래서 마치 액틴 GPS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세포 안에서 액틴이 있는 곳을 또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직접적으로 액틴을 인식을 하는 항체를 사용해. 항체. 보통 항체는 우리 이런 식으로 2차원적으로 지금 항체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형태로 2차원적인 항체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랬을 때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가 이쪽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직접적으로 이게 만약에 액틴을 결합하는 항체라면 액틴을 여기서 이렇게 결합을 하겠지? 그러면 액틴 결합과는 전혀 다른 이 반대된 이 발목, 그 항체의 발목 부위에다가 형광을 달아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액틴을 결합하면 그냥 그대로 형광이 가서 GPS 추적을 하고, 뭐 단백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카보하이드레이트, 리피드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추적이, 다시 말해서 형광현미경을 보면 그냥 광학현미경처럼 전체적인 세포의 큰 그림을 이렇게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그 세포 안에서 내가 특별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물질을 실시간으로 형광을 추적을 해가지고 따라서 볼 수가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형광의 장점은 뭐냐? 라이브 이미징. 실시간으로 라이브한 이미징을 살아있는 세포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아주 큰 장점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비싼 광학현미경을 봐봤자 염색하고 뭐하고 하면 이미 끝나버린 세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봐서 뭐해. 그냥 껍데기만, 세포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껍데기만 보겠다는 것과,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세포 안에서 어떤 특정한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광현미경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물질들은 셀프로, 물만 셀프가 아니에요. 형광도 셀프야. 그런 셀프 형광을 우리는 자가 형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가 형광. 오토 플로레센스라고 얘기하는데, 동물도 있지만 식물에서 아주 유명해요. 오토 플로레센스가. 엽록소 때문에. 식물의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 광합성하는데 엽록소가 이렇게 스스로 시뻘건 형광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식물세포를, 광합성하는 식물세포를 형광물질로 관찰할 때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 나 빨간색이 좋아. 그래서 빨간색 형광을 어떤 물질을 추적하려고 했다간 이렇게 개망하는 거지, 이거. 빨간색의 홍수 속에서 뭐 어쩌라고, 이거 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심히 잘 생각하고, 자기가 추적하고자 하는 형광은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노란색, 그런 걸로 해야지. 안 그러면,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서 형광의 백미인, 이름하여 GFP라고 하는, 왜 얘가 GFP냐? Green Fluorescence Protein이라는 약자로,
그린, 녹색 형광 단백질이라는 뜻이네. GFP. 어디서 왔느냐? 해파리한테 훔쳐왔어요. 특정한 종류의 해파리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형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쓸만하겠다 하는 그 형광. 그러니까 GFP라고 하는 특별한 종류의 해파리가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초록색 형광을 딱 나타내는 얘가 뭘 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그 단백질을 찾은 거지. 그래서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얘한테서 꺼내왔어. 그래가지고 써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단백질이 마치 술통처럼 생겼어. 구조가. 이렇게 술통처럼 생겨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쁘죠? 이렇게 이 전체. 이 단백질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이 세 개의 형광을 지 혼자 뿜어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녹색 그린 플로레센스 프로틴을 사용하고 나서 혁명이 일어났다가 어쨌길래?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얘를 어디다 써먹었길래 혁명을 일으켰다는 얘기일까? 노벨상 받았어요, 이거. 세상에, 이런 단백질 하나 발견했다고 노벨상을 줘? 노벨상이 아무리 요새 인플레이어가 되든 말이지. 왜 그러냐 하면, 융합, 퓨전, 내가 알고자 하는 기존 특정한 단백질과 이 그린 GFP 이것과를 두 개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융합을. 그래서 원래 단백질은 여기서 끝나는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얘를 좀 붙여. 그래서 GFP를 같이 붙이는 이런 전체적인 단백질을 만들어, 인공적인 단백질이죠, 물론. 그러나, GFP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GFP가 달려있는 이 단백질은, 그럼 이 단백질은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겠다. 여기 뭐가 이상하게 덤으로 혹이 하나 붙었으니까? 아니야. 이렇게 붙여도 이 단백질은 정상적인 기능을 거의 해. 심지어, 물론 정상적인 기능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일하는 위치로 가, 얘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능도 하고, 많은 경우.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얘를 일종의 GPS 태그로 위치 추적 장치를 사용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탐구하고자 하는 이 표적 단백질에다가 꼬리에다 붙이던, 지금 이거 N말단, C말단이 있잖아요, 지금. 단백질의 머리 부분이 요 N말단. 단백질의 꼬리 부분이 C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위치 추적 장치를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표적 단백질의 꼬리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던, 아니면 그러지 않고 심지어 머리에다 갖다 붙일 수도 있어. 마음대로, 님 입맛대로 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둘 다 해도, 둘 중에 하나 해도 이 표적 단백질 자체가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 그러니까 좋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작한 다음에 다시 세포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원래 이 표적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일하는 그 장소로 가서 원래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이 표적 단백질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을 따라하는,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인 이해가 예를 들어서 세포막으로 가느냐, 세포질로 가느냐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예일 뿐이고, 다시 강조하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GFP라는 것을 이렇게 융합을 시킨 것을 이용을 해서 특정 단백질의 위치, 어디서 일하는지, 그 활성 자체, 그런 거를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실시간, 계속 나오지. 살아있는 세포에서 실시간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이 GFP가 쓰임새에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런 장난도 해요. 쓸데없는 장난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했는지 모르겠으나 멀쩡한 쥐를 완전히 모든 껍데기가 완전히 GFP로 덮이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쥐의 특정 부위만 GFP가 발현이 되도록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어디다가 어느 단백질에다 이것을 GFP를 융합시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널리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더더군다나 그런 널리 사용할 수가 있는 것에다가 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오리지널 GFP 색깔이 이랬어요. 그런데 무지개 색깔 GFP가 나온 거죠. 살짝 돌연변이 일으켜가지고 색깔이 더 이상
녹색 형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색깔, 변조, 버라이어티를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되면 동시에 한 세포 내에서 한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세포를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로 추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막 이 활용도를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이 노벨상을 2008년도에 안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줘버렸어. 워낙 공헌이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하나 그럼 뭐예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데 이 두 분은. 그래서 어쨌든 땡큐 하고. 그래서 이 브로콜리 그래서 우리 콩팥에 있는 어떤 분비 세포 중에 일부를 이런 식으로 녹색 형광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 색깔의 형광으로 이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모델 이 벌레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왜 우리가 모델 생물 중에 하나냐면 이게 한 1000개가 안 되는 세포 성체가 돼서 이루어져 있으면서 각각의 세포가 발생 초기부터 추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각각의 지금 DNA 핵마다 파란색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으면서 이들이 누구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세포 분열을 할 때 하나의 세포가 좀 4개의 세포로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감수 분열이겠죠. 그런데 파란 색깔이 지금 핵이 지금 형광으로 표시된 거죠. 이 골드는 뭐냐? 염색체들을 끌어당기는 방추사들을 전부 이렇게 골드로 이렇게 형광으로 입힌 거.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 실시간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퍼져나가는지가 딱 관찰이 되는 거죠. 대안이 없어. 이거 아니면 어떻게 관찰을 했을 거냐. 상상의 나래만 펼 뿐이지. 그래서 식물에 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다른 식물 세포를 다른 색깔의 형광으로 레이블을 하거나, 심지어는 식물의 잎 뒷면에 있는 삼지창처럼 생긴 털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 심지어 형광현미경의 해상도까지도, 이 공초점 형광현미경은 뭐냐면 일종의 우리 CT 찍으러 가서, CT라는 게 뭐예요? 병원에 가서 CT 단층 촬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슬라이스로 전체적인 몸을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상상으로 이미지를 대패삼겹을 만들어가지고 싹싹싹 해서 전체적인 이 구성을 해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형광현미경 안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가지고서 입체적으로 해서 훨씬 더 해상도를 높게 하는 그런, 이 지금 그림은 공초점 형광으로 본 건데 해상도가 훨씬 다르다는 걸 조금 느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또 그렇다는 얘기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형광현미경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형광현미경이 발달한 게 요즘은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서 별의별 게 다 있어서, 심지어 형광현미경이라는 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광학현미경의 일종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심지어 리보솜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작은 물질이거든. 리보솜까지도 그 정도 크기까지도 이제 우리가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형광현미경들도 생겨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자현미경에 대해서는 오늘 못 끝낼 것 같으니까 덕분에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전자현미경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출석을? 많이 나온 김에 그럼 각자 전부들 나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이 번호로